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좀 시끄럽습니다. 4명의 후보들이 경선에서 대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번 얼굴 볼까요?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 명이 어디 갔죠?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나서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경선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특정 후보를 초대하는 식의 경선 룰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어제까지는 들러리 경선이냐 이렇게 반발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경선 룰을 따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상황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내부에서 경선 룰을 가지고 이거 뭐 특정 후보를 위한 방식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 때 일반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모두 문호를 열어놓고 선거인단 모집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시간상의 어떤 좀 짧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선거인단 모집이란 건 조직세와 조직력이 가동한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강 3약이라고 어쨌든 구도상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약체라고 분류되는 후보들에게 선거인단 모집을 한다라고 해서 그럼 그 경선 룰이 그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아성을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만약에 룰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높아진다면 이 수기의 과정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이 룰 세팅이 됐다라고 보는 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본인도 주자로서 그리고 이 룰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선수로 뛰기 때문에 심판 역할까지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관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지금 여러 여건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왈가왈부하는 건 월권이듯이 이 민주당의 룰 세팅에 대해서도 뭐 다른 주자 선수로 뛰는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조차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하다거나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는 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김두관 전 의원께서 뭐 중대 결심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탈당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생각의 그 시간은 좀 길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도 봐야겠죠. 전체 또 중도 대상 뭐 할 것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다른 주자들과 격차가 좀 큰 편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도 이재명 전 대표가 42, 그리고 중도를 봤을 때도 이재명 전 대표가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좀 잠깐 보면요. 국민의힘 상황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체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15% 이렇게 유승민, 홍준표 쭉 순으로 나가고 중도에서를 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이 9%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이 역시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김봉신 부대표님, 지금 중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전체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15%로 가장 높게 나온 이 상황. 지금 국민 전체 대상하고 중도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결과 차이는 이유를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 표심이 그대로 전체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괴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는 이제 중도 확장력이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많이 빠진다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내지는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인기가 없다.
따라서 그걸 이제 달리 이야기를 하면 예. 사실은 전체 평균으로 나오는 이 수치 내지는 더 극단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의 의견 분포가 중도와는 엄청나게 지금 괴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네네. 대선뿐만이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중도 표심은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도 소구력이 강한 분을 확실히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또 룰이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룰로만 가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의견 분포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큰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다른 뭐 보관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중도를 먼저 선택을 하면 보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따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은데 네. 지금은 룰이 거의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역선택 방지를 넣는 걸로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중도와의 괴리 현상을 극복하는 거는 향후 국민의힘의 아주 최대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선 내용과 같은 점 방식의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 전체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요. 이 전 대표가 38%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38%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 지지 후보 없다 13 나옵니다. 중도층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요. 이재명 전 대표가 39% 그리고 쭉 있고 지지 후보 없다 17 이렇게 나오는데 김봉수 부대표님 지금 전체 중도 모두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답한 이 부동층을 끌어오는 것도 지금 양당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층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층이라고 했을 때는 흔히 이제 관심이 잘 없는 무관심자도 있고요. 아직 결정을 못한 미결정자들이 있는데 미결정하신 유권자분들이 흔히 이제 임박 결정하게 됩니다. 조기 결정하시는 분들이 40%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데 이제 임박 결정자라고 한다면 투표일 한 일주일 남기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분들도 한 40%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 때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임박 결정자의 많은 분들은 대세론을 따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대세 인식이라는 것. 이번 대선은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공유됐을 때에 그 파워가 상당하죠.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이고 사실상 조기 대선 전에 마지막 대정부 질문일 텐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많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준혜 대변인님, 지금 왜 국민을 무시하느냐? 이것은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에는 작년 가을에도 대정부 질문에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의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아이콘으로 다시 뜰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응을 하는 모습들 때문에 보수 유권자층에서 한동훈을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런 모습들은 민주당이 최근에 논평에서도요. 계속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라. 이런 식의 논평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할수록 몸집을 키워주는 것이다. 네. 어떤 의견이신지. 그걸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의도하고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본인이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중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 야당과도 협치하라는 사실상의 명령을 준엄하게 내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네트워킹을 다 동원하고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국회와 머리를 모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마다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협치나 아니면 제1당이라고 하더라도 결이 다르면은 뭔가 의견을 모으거나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 일반 국민들에게 이익에 부합합니까? 아니요. 지지층들은 지금 짚어주신 대로 시원하다, 잘한다, 아이콘으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기회라는 걸 본인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최소한 의혹을 자초해선 되겠습니까? 본인이 할 일은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정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어떤 현안이 진행 중인지를 대행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통상의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 대미 협상에 경험이 많은 그 축적된 거 본인 능력으로 축적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는 책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뭐 정치인 다 됐다라는 이런 평가이신 것 같아요. KBS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책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책임이 있다 57%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답변이 28%. 김봉신 부대표님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라는 예. 의견도 이제 28이면은 뭐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7이면 10명 중 6명이니까 상당히 우세하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탄핵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에 맞선 이제 탄핵 카드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응답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사실은 정당 균열에 의해서 지배적인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85%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72%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하시는 무당층 이런 분들도 꽤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52%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응답을 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기억이 계속 남아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작동할수록 국민의힘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50%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격전지 전체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상기하면, 기억하면, 탄핵을 생각하면 그 프레임에서는 국민의힘 쪽으로는 의견이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민주당이요 이번 대정부 질의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집중 추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전체로 보면은 적절하다가 40.6, 부적절한 지명이다가 49.4입니다. 이제 중도층으로 또 한정해서 보면요. 적절하다가 34.7, 부적절하다가 56.6으로 차이가 큽니다. 요건 여론조사 어떻게 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이 여론조사는 CBS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자동 응답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강전혜 대변인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 전체 중도층에서 수치가 달라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 자체가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임명권이 있다라고 해도 특히 이완규 지명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을 현재 법제처장으로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권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대통령 몫에 대해서 지명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목 혹은 뭐 대법원장 지명 몫에 대해서도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이 예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완규 후보자의 그 지명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완규 후보자가 지명자가 대통령과 그 안가 회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최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서 같은 안가에 있었던 거가 탄핵심판 사유로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예. 그 안가 회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내란 동조 있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짚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서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뭐 의혹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밝혀내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형태로 민주당에서 프레임화시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정당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이 이완규 지명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지지를 보내주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봉신 부대표님 분석 잠깐 듣고 우리 장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이게 물론 전체와 중도층 모두 부적절하다가 적절하다보다 더 많은 수치긴 하지만 수치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 조사는 이제 ARS 조사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그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제 모이는 그런 조사라서요. 고관여 지지자들 중심 조사인데 네네. 여기에서 전체 값에서 부적절한 지명이 49.4니까 거의 50% 절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부적절한 지명이라는 게 이제 우세하다. 네. 중도에서는 더 확실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제 느낌상 한동훈 총리가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발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예. 전체 국민의 의견은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여론이 좋지 않은 건 법과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완전히 조롱했다라는 평가까지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 대행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헌법학계의 중론이자 모여진 의견입니다. 이 다른 이론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권력이에요. 시민들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본인에게 헌법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헌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부적절하다. 여론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가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도 법 상식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국회 추천 몫의 형식적 임명권한만 대통령이 행사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대행이라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180도 뒤집어서 헌법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사실상 훼손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짤막하게 하나 볼게요. 그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있죠. 함상훈 부장판사인데 이 과거 판결 두고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성범죄 전담부였던 서울고법대는 2017년에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 여러 차례 감형한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 그 사유가 보시는 것처럼 뭐 친딸의 바지에 잠결에 손을 넣었다거나 가해자가 회사에서 퇴직당할 수 있어서라는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두 분 변호사십니다. 간략하게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수많은 판결들을 내렸을 텐데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판결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고법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석 판사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분의 판사가 합의를 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런 판결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한규 지명자와 함께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럼 정당하게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저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과거에 수임했다라는 이유로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정치적 단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네네. 그런 걸 고려해도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분한테는 아주 작은 액수라도 해고가 정당하다, 징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고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까 감형해주겠다고 했어요. 양형 기준에도 없습니다. 친딸을 성추행하고 5년간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딸과 평소에 친근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딸과 살갑게 지냈다는 부분, 잠결에 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상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이렇게 감형을 해준 재판관이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에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건을 하는 재판관으로도 사실 알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부터 여론조사 분석까지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혜 변호사, 그리고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